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정치 탄압이냐 법치 도전이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 체포에 이어서 당사 압수까지 나서면서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면서 일단 탄압론을 일축하는 모습인데요.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 아파트가 조합 설립 19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하락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영장에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적이 없다며 반박했고 민주당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을 막은 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탄압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신입사원 공채필기 시험에서 문제가 잘못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출제 오류여서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5천여 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절 독감 유행에 대비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오늘부터 65세 이상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전력시설 집중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발전시설의 40%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순환 단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평년 가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요. 검찰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에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집중 조사를 거쳐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어제 무산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불법으로 받았다는 돈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죠? 네, 저희가 확인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8억 원을 받았고 이 돈은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 부원장이 지난해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를 담당하다 경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범행 시기 역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 부원장에게 돈을 댄 건 대장동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라고 지목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이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4호 사무실 등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받아서 대장동 사업 자금 세탁용으로 세운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김 부원장은 불법 대선 자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과거 독재 시절처럼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수사의 필요성과 김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인정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집중적인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과거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어제 무산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사이 이번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새벽 1심 구속기한이 끝나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게 맞는지 묻는 기자들에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김 부원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이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면서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감 복귀를 선언했지만 법사위원들이 사실상 대검찰청 국감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던 이재명 대표,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외에는 공식 발언을 삼가던 이 대표는 의원총회 뒤 이례적으로 취재진 앞에 서서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단 성명을 통해서 저열한 정치보복이자 국감 회방이라면서 남은 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뿐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잠시 뒤엔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 회의가 열리는데 지도부 차원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은 것을 놓고서 비판하고 있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 진행되는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무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뭔가 구린 게 많아서 저렇게 막는다는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감 복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만 예외로 남았다고요? 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뒤 국정감사 참여를 멈췄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다시 복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다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면서 사실상 국감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압수수색까지 내로남불이냐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는데 현재 대검찰청 국감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실상 민주당을 더불어 부패 옹호당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이 밖에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언쟁을 벌이다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무엇이 정당한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논란이 된 종북 주사파 발언에 대해선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시도를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혔죠? 네, 한마디로 일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과거 여당 때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던 걸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정당한지 국민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언론사 채널A를 강제 수사했던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본인 역시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며 확실하게 거리두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어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오찬에서 나온 발언,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라면서 대통령은 국가보위에 책임이 있고 마침 종북 주사파 얘기가 나와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죠. 네,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 대통령이 오늘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요. 농민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쌀을 격리했고 이렇게 정부 재량에 맡겨놔야 수요 공급의 격차를 줄이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비용 추계도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향후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게 되면 공급 과잉은 더 심해지고 농업 관련 재정도 낭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논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평택 SPC 계열 제빵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사고 이후에도 기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제도, 이윤이 다 좋아도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나 변동형 비중이 큰 전세자금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는 가계대출자들이 져야 하는 이자 부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금리 인상 속도가 특히 가파릅니다. 이미 지난 8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6.24%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내부 1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7%에 육박합니다. 고신용자가 대출을 받으려 해도 조만간 5%대는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들이 돈이 급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금리가 7, 8%까지 오른 상황이라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금리에 신용대출 상환액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지난달 2조 1천억 원 감소해 9월 기준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내리막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상황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 가운데 무려 94%가 변동금리형으로 집계됐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 한 시중은행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6억 원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년 새 월 이자액은 132만 원에서 259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한 7점대 후반의 금리가 예측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신용대출의 금리는 전세대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점대 극후반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서민들의 이중고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 선거에서 경제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또 풀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하고 수요 둔화로 경제 전망은 더 암울해졌다고 평가해서 민주당의 악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 이후 기름값 하락세가 주춤하자 내린 결정입니다. I've told my team behind me here to be prepared to look for further releases in the months ahead if needed. 언론은 이번 비축유 방출을 선거용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까지 바이든은 낙태 문제를 부각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경제 이슈를 최대 쟁점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What is your response to Republicans who say you are only doing this SPR release to help Democrats in the midterm? I've been doing this for how long now? It's not politically motivated at all.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애쓰고 있지만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놓은 10월 베이지북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제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요 둔화로 인한 경제 활동 부진을 예사롭지 않게 봤습니다. 잡히지 않는 물가에 미 연준이 네 번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전망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확률을 95% 이상으로 점쳤습니다. 경제 이슈가 이번 중간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 연준마저 경제 전망을 암울하게 보면서 정부 여당의 선거 운동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영국에서 지난달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0.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월 9.9%보다 소폭 오른 수치로 40년 만에 최고였던 7월과 같습니다.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 초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 인상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달러화의 초강세 등으로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14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역내 위안 달러 환율이 7.2279 위안으로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의 역외 위안 달러 환율도 7.2744 위안까지 올라서 역외 위안화 거래가 시작된 2010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기도 한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19년 만에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지상 14층 아파트가 최고 35층 신축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음마 아파트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음마 아파트가 언제 지어진 아파트입니까? 1979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아파트였었고요. 당시 분양가를 확인해 보니까 1978년에 분양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때가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4,100만 원 하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90년대에는 2억 이상도 올랐다가 2억 5천. 그러니까 4천만 원이 2억 5천까지 갔으니까 꽤 올랐죠. 네. 근데 IMF 때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서 당시 시가는 또 1억 5천만 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서 뭐 등락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낮았던 저가가 2010년, 11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뭐 화랑이어서 지금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 당시 2010년, 11년에는 7억대에도 음마 아파트가 거래가 됐었는데 이후 최고가가 이제 27억을 찍었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19억대로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4천만 원대에서 지금은 이제 19억대. 19억대가 된 거죠. 네. 지금 14층인데 이제 앞으로 35층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재건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죠? 일단 모습을 한번 볼까요? 최고 35층입니다. 35층은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49층을 넣었다가 수정했던 안이었었거든요. 35층이고 한 10개 동 정도, 그러니까 28개인데 33개 동
동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현재 세대 수가 4,400세대 정도인데 지금 한 5,700세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때 좀 중요한 것이 용적률이 지금 250%잖아요. 네. 이미 음마아파트가 한 200%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사업성은 그닥 높지 않은, 그러니까 나중에 조합원들이 설립되고 했을 때 네. 조합원들의 자기 부담금은 상당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음마아파트가 저렇게 지금 저희가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보통 재건축이 크게 굵직하게 한 3단계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비 계획안이 통과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음마아파트가 드디어 1단계를 통과를 하게 된 거고요. 예. 이제 앞으로 쭉 추진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조합을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해서 이제 막 분양하고 쭉쭉 하는 게 관리 계획 처분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치면 입주까지 해서 이제 되게 되는데 지금 1단계를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합 만들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받으려면 보통 얼마 정도 내다봅니까? 뭐 이것까지 따지면 뭐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주가 한 10년 정도는 10년 뒤에요? 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1단계를 통과한 건데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곡절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네. 어려웠던 거죠? 아주 기본적으로는요. 음마아파트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좀 과도한 규제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 구조가 항상 강남 재건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네. 거기에 바로미터 상징 아이콘이 음마아파트였기 때문에 예. 그동안 많이 좀 규제를 받았었는데 재건축의 뭐 역사 흐름을 좀 보면은 처음에 1998년에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뭐 재건축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2년 때 첫 번째 안전진단을 넣게 되는데 바로 탈락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2003년에 이제 현재 나왔던 추진위원회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3차례 정도 안전진단을 더 도전을 하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번 만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인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2017년 8월이었습니다. 아마 뭐 주민들은 그때 통과됐었으면, 왜냐하면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막 좋았던 시절이었었는데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49층 안을 넣은 거예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35층 고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안도 무산이 됐고 이후에 35층 안으로 다시 넣고 이제 시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 오게 되고 이제 통과가 되게 되는 정말 지난한 우여곡절의 재건축 1단계 통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시민 아파트 개발은 층수 제한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네.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굉장히 제한을 하네요. 그렇죠. 아마 뭐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겠죠. 네. 이렇게 해야 통과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많은 자체적으로의 전략과 보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또 통과가 됐다는 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꺾였다. 이게 어느 정도 살아있거나 좋아했을 때는 아마 쉽게 뭐 오세훈 시장이라도 해도 이 음마아파트를 통과시키기는 어려웠을 텐데 예. 뭐 여러 가지의 뭐 현재 시장 논리도 이번 1단계 통과에 정비계획안 통과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도 그렇고 아까 이제 강남 재건축의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여의도나 목동, 압구정에도 낡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음마아파트가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목동도 바로 뛰어들겠고요. 바로 옆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함께 뛰어들게 되겠고 또 우리가 많이 뉴스를 달았던 1기 신도시 주민들도 그렇죠. 이제 우리는 또 해서 예. 이야기가 될 텐데 다만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뭐 누가 봐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급냉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속도도 늦게 되고요. 지금 금리도 높은 데다가 뭐 쉽게 턱턱 몇 억씩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들도 충분히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마아파트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데요. 네. 마포구에 작년에 15억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뭐 8억 원에 거래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혹시 네. 알아보셨습니까? 네, 하고 예. 뭐 기자들도 많이 뛰어든 것 같고요. 부동산 뭐 카페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염리동입니다. 마포구 염리동의 뭐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형대 아파트.
15억대 이상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지금 매물 나온 것들도 대부분 이제 15억 이상인데 네.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올해 9월이었습니다. 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드는 일감은 이 특수관계인 아니냐. 예. 가족, 친족, 하다못해 처제 뭐 다 아닌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그 뭐 등기부등본도 많이 띄워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주인이 75년생이고요. 네. 또 산 매수인은 뭐 좀 젊은 부부로 보여지는 남녀의 공동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매수인이었다는데 뗄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뭐 기자들 보도에 따르면 이 둘의 관계는 뭐 없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가 이게 좀 너무나 15억짜리가 8억에 거래가 되니까 관심이 뜨겁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은 취득세도 줄일 수 있고 예. 파는 사람은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낮게 거래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과도한 관심 때문에 동호수도 다 노출이 되고요. 신분 노출도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관심이 뜨겁기는 한데 현재로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다. 뭔가 그들끼리의 이제 사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네. 당국도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 이런데 내 집 마련 언제 할 수 있냐 네. 이거거든요. 적기 언제로 보세요? 적기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건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의 이슈는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네.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게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달라붙질 않는 겁니다. 예. 이미 시장에서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7%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 매수가 다시 살아나고 부동산이 바닥이 될까? 일단은 우리 매달 올리는 기준금리 뭐 통화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멈추고 한 3, 4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금리 결정할 때 동결 이게 한 3, 4개월은 이어지면 네. 그때 매수인들이 여기가 금리 꼭지구나. 그때 정도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뜻으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의도 시범 아파트였네요. 이 원래 높이 제한이 60층이었는데 65층으로 완화될 전망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PC 자회사인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A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 평택 장례문화원에서 A씨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유족은 A씨 시신을 화장한 뒤 천안 추모공원에 안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5일 새벽 6시 20분쯤 SPL 제빵 공장에서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다가 내부 장치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푸르밀 직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와 해고 통보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푸르밀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신준호, 신동환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강력한 투쟁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비장한 마음을 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삭감과 공장 인원 축소를 감내했지만 신 회장의 급여는 그대로였고 올해 초 퇴사하면서 퇴직금 30억 원까지 챙겨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 300여 명에게 적자 누적을 이유로 다음 달 30일에 사업을 종료하겠다며 정리해고를 통지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최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문제가 잘못 출제돼 응시자들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행정법과 이름이 비슷한 행정학에서 문제가 출제된 건데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출제 오류여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지난 1일 진행한 공채 필기시험 전형입니다. 직업 기초능력을 판단하는 NCS 50문항과 직무 관련 50문항, 모두 100문항을 치른다고 공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직무 관련 전공인 법학 과목 필기시험에서 엉뚱한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출제 범위인 행정법 대신 행정학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행정법이랑 행정학이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험장에서는 거의 찍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경영학이나 토목공학 등 다른 전공 과목에서도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가 여럿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험을 많이 봤었는데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부터 이게 경영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당황스러웠고요. 토목공이나 행정학 그리고 법학까지 다른 수험생들도 비슷한 이제 의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공사 측은 법학 과목에서 출제 대행사의 오류를 인정하고 일주일 뒤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응시자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시험 뒤 문제지를 걷어가고 공개하지 않아 외부에서 직접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필기가 60%라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러한 출제 오류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공채 필기 시험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엔 당시 출제 대행사가 기술직 전기 분야 필기 문항 전체를 2011년도 전기기사 검정 시험에서 그대로 가져와 베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사가 대행사의 출제를 맡기고 기본적인 검수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문제 출제부터 검수까지 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직원이 문제를 최종 검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 채용엔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대행사도 소규모 업체들이라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복되는 시험 출제 오류는 채용 공정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전문성 있는 대형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로 그렇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대행사에 따라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이 오락가락하면 공채 과정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명확한 출제 기준과 검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의 건물 세입자인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감금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에서 20대 여성 세입자와 대화하고 싶다며 수차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피해 여성 집 문 앞에 음료캔을 여러 개 쌓아서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고 1층 공동 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고정해서 피해 여성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주거지에 부탄가스 500여 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아침 7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부탄가스 500여 개를 모아두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부탄가스에 옮겨 붙이려 했지만 종이가 타는 연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분노 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고 있죠. 독감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접종률이 30%대인 고령층은 물론 13살 이하 어린이의 독감 예방접종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독감은 이전보다 유행 규모가 크고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유행한 2년여 동안 독감 환자가 급감해 자연 면역 형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2월은 돼야 발령되던 독감 유행주의보는 올해 이례적으로 석 달 이른 9월에 내려졌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도 어린이와 고령층 같이 무료 접종 대상은 물론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 성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데 요즘 그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폐렴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38에서 40도 정도의 고열과 오한을 포함해 근육통과 두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와 고령층,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등은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 독감의 합병증이 아주 크게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들은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행 중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참여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려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가운데 생애 최초 접종이라서 2번 맞는 대상자는 40%, 1회 접종 대상자는 30%가량인 어린이 접종률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접종 대상자는 물론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가족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은 합병증도 예방하도록 폐렴 구균 백신까지 맞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린 사과가 탐스러워 보이죠. 사과의 주산지하면 경북이나 대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곳은 해발 620m, 강원도 고성 진부령입니다. 사과는 연평균 2도에서 11도에서 잘 자라고 단단한 과육과 높은 당도를 위해서는 일교차도 커야 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원도가 사과 재배의 최적지로 떠오른 겁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선 2만 3천 톤이 넘는 사과가 생산됐습니다. 10년 전 1,027톤보다 22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남한의 최북단인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양구 펀치볼 지역도 최근 사과 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진 대구와 경북에선 사과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고요. 그 자리는 남쪽에서 재배되던 과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재배되던 감귤이 경남 진주에서도, 그리고 창원이 주산지였던 단감은 칠곡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찡한 맛이 코끝에 치는 홍어는 수온에 민감한 어종인데요.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어업지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홍어 원조하면 흑산도를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홍어 어족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북 군산에서 많이 잡힙니다. 군산항의 홍어 위판량은 5년 전만 해도 4톤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1,400톤이 넘게 크게 늘었고요. 전국 어획량의 45% 수준입니다. 우리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이런 변화는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보면 먼저 2050년입니다. 강원 일부 산간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2070년 보겠습니다. 사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많이 줄었죠. 재배 면적이 더 줄어들 걸로 예측되고요. 80년 뒤에는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실종될 거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불안정하게 해서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야구사에서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사건 보셨습니다. 대구 라이언킹에서 잠실벌 두목곰으로 삼성 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에서 두산 베어스 감독이 돼서 돌아온 이승엽 감독 이야기입니다. 네, 국민 타자에서 초보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승엽 감독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엽 감독, 사실 이승엽 선수가 입에 더 익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두산 옷이죠. 두산 유니폼인데 낯설지 않으세요?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낯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감독직 제안을 두산의 박정환 구단주가 직접 제안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야구에 대한 애정이 높은 분이잖아요. 제안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사실 우연치 않게 식사를 하면서 네. 좀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을 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 그 제안을 받기 전에 약 1시간 정도 이상 야구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이 박정훈 회장님께서 야구에 진심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었는데 그런 제안을 제가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었죠. 예, 당황했다.
그 제안을 받고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나요? 좀 생각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글쎄요, 그때는 아직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뭐 전혀 일단은 생각을 신중하게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쯤 최종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게 꿈은 아닐까 하면서 그 회장님의 의견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다시 구단 관계자분께 그 확인을 받고 약 하루 정도,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하신 편이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야구를 하고 싶었고 식사를 하면서 야구 가치관이라든지 함께 갈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 아내나 가족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글쎄요,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었죠. 이런 제안이 올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었고, 저희 아들들은 그저 그냥 축하한다. 이런 의견이었고, 또 저희 지인들은 아무래도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 이제 선수들 최근에 이제 만나셨죠? 어제 만나셨나요? 선수들이요? 네, 만났습니다. 네. 그 선수한테 가장 처음 무슨 말씀하셨나요? 우선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즌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왜 이천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요. 또 프로 선수로서 프로의식, 프로 선수로서 지켜야 할 거,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걸 확실히 정하고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글쎄요.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야구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고의 경기력을 펼쳐야 되고, 또 야구장 밖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팬들에게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도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까? 우선 뭐 실패를 했으니 내년에는 잘해보자. 어제는 고참 선수들과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올해 실패에 대해서 복귀도 해보고 내년에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가자라고 했을 때 모두가 아마 코칭 스태프나 저 역시 또 선수들도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년 안에 한국 시리즈 진출이 목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뭐 불가능할 건 없죠. 실현 가능성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 당연히 저희는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시즌 들어가서 어떤 성적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보다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고, 또 제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많은 걸 보여드려서 두산 베어스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던 그 영광을 3년 안에 다시 실현을 시키고 싶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가 이번 시즌에 9위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밖에서 본 두산은 어떤 팀이었나요? 원래 두산 베어스는 굉장히 끈끈한 팀이고 수비, 공격, 주루 이 3박자를 골고루 갖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제가 봤던 두산 베어스는 좀 디테일함이 떨어졌고 조그만 실수들이, 크고 작은 실수들이 많이 나와서 원헤드 플레이라든지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팀이 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기본기부터 다시 요구할 생각입니다. 프로 144경기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경기는 없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로 경기를 내주고 싶은 생각은 없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연습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이승엽 감독이 펼치는 야구 궁금합니다. 먼저 이 공격형 야구, 수비형 야구 중에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 홈런 타자시니까 공격형 야구를 펼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독으로 이 두산 베어스를 이끌 생각이십니까?
제가 현역 시절 때 홈런을 많이 쳤다고 해서 예. 그런 공격 야구를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지금 두산 베어스 팀 컬러가 무엇인지, 예. 두산 선수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크게 치는 뻥야구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조그마한 실수도 하지 않고 찬스가 왔을 때는 꼭 잡는 그런 약간 좀 세밀한 야구를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네. 만약에 이제 목표하신 대로 한국 시리즈 가고 우승까지 가게 되면 어떤 세리머니 하실지 궁금한데. 생각하고 계시면 글쎄요. 모르겠네요. 예. 제가 부임한 지 이제 상견례 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네. 아직 그런 세레모니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고요. 네. 뭐 우승을 한다면 팬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하는 무엇이든지 팬이 원하면 다 하겠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사실은 삼성 팬들이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산 팬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팬 분께 먼저 이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태어난 고향에서 제가 황금기를 보냈던 대구에서 라이온즈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떠난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는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15년간 프로야구 23년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 팀에게도 또 약속하셔야죠. 네,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된 만큼 많은 두산 분들께 기대 부응하는 야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준비를 해서 내년 이맘때는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산 팬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승엽 감독. 지금까지 선택의 순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만들어내셨고요. 이번 선택 역시 꼭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곰이 됐죠 이제. 두목곰이 된 라이온킹 이승엽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위가 풀리고 공기가 무척 온화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가을볕까지 내리쳐서 낮 동안 완연한 가을 기운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밤부터 경기와 충남 지역의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경기와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과 대구는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영동 지역에 비 소식이 있지만 그 밖의 내륙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휴일까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초반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낮 동안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선선한 날씨를 느끼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날이 금세 쌀쌀해지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꼭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정치 탄압이냐 법치 도전이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 체포에 이어서 민주당사 압수수색까지 나서면서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잘 아실 거라면서 야당 탄압이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잠시 뒤 여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